경기도 파주의 교화 지역은 지리적으로 그 형세가 좋다하오. 그래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길까 하오. 광해군 4년 11월 5일 광해군은 수도를 한양에서 경기도 파주의 교화 지역으로 옮기려 한다는 뜻을 대신들에게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왕조가 바뀐다거나 또는 왕조가 바뀌는 것과 같이 큰 변혁이나 전환이 필요할 때 행하던 일입니다. 그만큼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을 광해군이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 통일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경기도 파주의 교화 지역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제3의 도시로 수도를 정할 때 어디가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로 경기도 파주의 교화 지역이 거론됐던 것입니다. 참 우연한 일입니다. 과연 386년 전 교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광해군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광해군은 왜 천도를 생각했던 것일까요? 조선조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은 수도를 당시 한성에서 파주 교화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왜? 무슨 생각으로 파주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이 광해군 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건 광해군 4년 11월 5일 광해군이 직관 이의신의 상소를 보고 대신들에게 천도의 뜻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신들은 한성은 종묘가 모셔진 곳이고 사직이 받들어진 곳이니 천도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10개월간의 그 논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봐서 광해군의 의지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천도를 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실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통일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면서 개성 개풍과 함께 파주 교화도 그 후보지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럼 최근 교화가 통일수도로 거론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광해군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의 주장을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교화는 한반도의 중심 지역으로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교화의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산이 야트막하고 평야가 넓습니다. 이는 도시 개발을 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자연 훼손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교화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을 잇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최근 통일수도로 파주 교화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파주 교화 지역은 큰 강을 양쪽에 끼고 있고 바다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 강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큰 산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이 없음으로 해서 국가의 수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국가 전략상 또 방어상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 하천, 작은 하천들이 없어서 사람들의 식수, 또 생활용수, 또 배수나 배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취약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지리적인 여건과 시대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교화로의 천도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한양은 거의 파괴가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민심이 철저하게 이반되었죠. 그와 동시에
선조 때부터 일어났던 당쟁이 아주 심하게 격화되어서 대북파, 소북파로 나누어져 있고 또 동인 서인과의 치열한 당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고 광해군은 새로운 정계 개편이라 할까 민심을 수습하는 하는 방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수도를 옮겨가지고 기득권 세력의 근거지를 마비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의도에서 그 지점을 임진강과 그 옆에 있는 교화 일대를 중심으로 토목공사를 벌려서 천도운동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이죠. 당시의 상황을 종합을 해볼 때 광해군은 임난 이후 분위기를 혁신해보고자 천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때 광해군의 뜻대로 교화 천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서울은 바로 이곳 파주 교화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광해군의 뜻대로 이 수도를 교화 지역으로 옮겼다면 지금의 수도는 서울이 아닌 파주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뜻대로 이루지는 못했지만 광해군이 교화 천도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무언가 혁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연산군과 함께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선 연산군을 폭군이라고 부르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광해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그중 하나의 기준을 택해서 광해군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또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꼭 필요한 요건으로 광해군이 폭군이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때가 어느 때인가? 그것은 7년간의 전쟁이 지나간 후 모든 토지는 황폐화되어 있었고 또 농촌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부지런히 넘어가야지. 요즘 마을을 떠나 산속으로 숨어드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집을 떠나 힘겨운 유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왜 집을 나와 도망가는 겁니까? 도망가는 이야 뻔하지 않소. 이렇게 살다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아니 왜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왜긴 왜겠소. 그 사람 잡는 곡물 때문이지. 내 참 기가 막혀서. 이번엔 호랑이 가죽 방석을 만들어 오라는 거요. 요즘 같은 농번기에 언제 호랑이 잡습니까? 더구나 목숨까지 맡겨야 하는 일인데.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촌이 공부를 내지 못해 도망을 갔는데 글쎄 그것까지 날 보고 내라는 거요. 집 나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다간 곡물 때문에 빚더미 올라앉을 판인데. 유민들의 얘기로는 곡물이 백성들을 유민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곡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조선 전기 수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대상을 해서 부과하는 전세,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요역, 그리고 그 지방에서 특산물을 수취하는 공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에 대한 부과 기준이라든가 부과율, 그러한 것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리라든가 수령들의 농간이 파고들 소지가 그만큼 많았던 것입니다. 곡물 제도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 아닌 물건이 곡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민들에게는 곡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고충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곡물을 구해주는 방납인입니다.
하지만 박나빈의 폭리가 날로 심해져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사는 어서 오게. 저 꿀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얼마나 필요한가? 한 마리요. 한 마리면 쌀 21마리는 줘야 하네. 21마리요? 요즘 꿀 한 마리에 쌀 9마리 한다고 하던데. 그거에 직접 구할 때 얘기지. 억울하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구하기나. 아니 늘 저렇게 두세 배씩 폭리를 취하나요? 사실 저건 약가요. 요즘 꽁 한 마리에 쌀 8말, 생선 한 마리에 쌀 10마리를 받는 데도 있답니다. 아니 꿩하고 생선이야 구하기 쉬운 건데 왜 박나빈에게 부탁을 합니까? 부탁을 하긴 누가 부탁을 해요. 말도 없이 빚이 내고는 나중에 막무가내로 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러한 박나빈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제 경국대전에는 박나빈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발될 경우에는 북방으로 내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나빈이 버젓이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박나빈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야 곡물을 제때 거둘 수 있어서 좋고 또 농민들이야 곡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겠소?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폭리를 취한다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물건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러지요. 수고료를 주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않소? 아니 박나빈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더구나 박납 활동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혹시 박나빈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말입니까? 에이 참 사람 잡을 소리 하지도 마시오. 수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령과 박나빈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령과 박나빈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농민뿐입니다. 농민들이 살아가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입니다. 당시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건 곡물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 특산물이 아닌데도 곡물로 책정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설령 특산물이라고 할지라도 수령과 박나빈들의 횡포로 해서 실제 부과액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내야 했습니다. 이 곡물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빈번하게 발생되던 문제였는데 이 광해군이 즉위 후에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겪고 난 후 토지는 모두 황폐해졌고 또 농민들은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곡물을 낸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형편을 광해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다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때 북방으로 피난 간 선조를 대신해서 분조를 이끌었는가 하면 의병들을 모집해서 왜군들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광해군은 백성들이 곡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실시될 대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5월부터 경기 일원에 대동법을 실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동법은 지금까지 모든 가구에 징수하던 곡물을 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쌀로 거두는 제도로서 한 결당 16말씩 거둘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에서는 선해청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쌀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공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왜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공납제엔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백성들의 과다한 곡물과 박나빈의 횡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한 배달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주상 전하의 어명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대동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세금 부담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땅 가진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한 결당 4말씩 토지세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중 부담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지주들의 세금은 너무 작았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게. 여길 보시면 요즘 한 결당 생산량이 320말 정도인데 토지세는 4말이니까 1%가 조금 넘는 양입니다. 거기다가 대동미 16말을 보태더라도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도 안 되는 양입니다. 뭐 그래도 토지세에 대동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거두는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구에서 공물을 받기는 했지만 유민이 급증하면서 제대로 거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별로 받게 되면 더 많은 양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주 이상적인 제도인데요. 하지만 어느 제도든지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지주들 중에서 소장농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경기도에서만 시행합니까? 예, 아직은 실험 단계니까요. 경기도에서 시험 실시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야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동이란 말은 유교 경전인 예기에 나오는 말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법은 이상사회를 만드는 법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대동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제도였습니다. 정세진 씨, 이 대동법에 대한 경기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대동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뒤인 광해군 2년 2월 5일의 기록을 보면요. 가난한 양반과 백성들은 대동법의 시행을 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많은 사람으로 세력이 있는 양반은 대동법의 시행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법을 반대하던 이들은 모두가 땅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권세가들로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들의 집요한 반대로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에는 무려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시행된 대동법, 당시 조선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한영국 교수께 대동법 실시의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는 우리나라 역사상 크게 이야기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짓는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그 조세 제도상으로는 공평과세를 기하는 세제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양반 위주의 사회에서 양반의 이익보다는 농민의 이익을 도모한 그러한 의미도 아울러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동법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물자를 시중에서 구입 사용하게 했기 때문에 16세기 중엽서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던 우리나라 상공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상공업의 발전은 곧 시장경제 체제의 발달로 이어졌고 그것은 토지경제에 바탕했던 양반 중심의 봉건사회를 해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동법을 처음 실시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의 결단으로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해군의 민생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허준의 동의보감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동의보감 하면 저자 허준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우리가 동의보감이란 책을 만나게 된 것은 명의 허준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광해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총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의보감은 한국과 중국의 의학 지식을 총망라해 놓은 일종의 의학 백과 사전이다.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동의보감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실제 상당 부분을 한글로 토를 달아 넣었으며 신체 부위별로 그림과 해설을 해놓았다.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책이었다. 동의보감이 발간되게 된 의의를 말씀드린다면 당시에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의학 체계가 상당히 학파 위주로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견해를 가지고 동의보감이라는 책 한 권으로 묶어줌으로써 그러한 난립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동의보감을 20여 차례 발간을 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의학도 동의보감을 계승한 의학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한의과대학에서도 동의보감이 상당히 중요한 의서로 취급되고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보감을 쓴 사람이 허준이다. 29세에 의과에 급제한 뒤 내의원이 되어 선조의 어의로 활동했다. 어의로는 이례적으로 당상관직에 오를 정도로 선조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기 시작한 건 선조 29년이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라는 선조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허준에게도 위기가 닥쳐왔다. 선조가 죽자 대신들은 허준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전하! 선왕께서 승하하심은 허준이 정성껏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허준을 벌하여 주소서. 그러하옵니다. 허준이 어이로서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슬픔을 맞게 된 것이옵니다. 허준을 법대로 처벌하소서. 허준은 한시도 선왕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선왕을 보살폈어. 그러한 사람을 두고 어찌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오?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거론하지 마시오. 임금이 죽으면 어이에게 책임을 묻던 시대였다. 광해군의 반대에도 극형을 요구하는 대신들의 탄핵이 그치지 않았다. 광해군은 결국 유배령을 내리고 만다. 유배지에서도 허준은 동의보감 집필에 몰두했다. 1년 뒤 허준에 대한 탄핵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광해군은 허준을 풀어준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책을 받아든 광해군은 당시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평군 허준은 선왕 때 이 일을 시작해 유배대에 옮겨다니는 중에도 집필을 계속해서 이제야 비로소 책으로 엮고 완성되었으니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소.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을 때는 임진왜란으로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만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의학 서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허준을 처벌했다면 동의보감이란 책은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의보감 출간에 따른 광해군의 공로는 그만큼 크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교화천도론과 대동법의 시행, 그리고 동의보감의 완성, 그 이면에 있는 광해군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과연 광해군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은 폭군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당시는 7년간의 전쟁에 전국을 휩쓸고 간 뒤라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모두가 황폐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리학의 기반을 둔 유교 정신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세진 씨, 그동안의 상황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선조 32년 5월 기록을 보면은 선조가 죽고 난 뒤 국상 중인데도 별궁 근처 민가에서 나는 창가 소리가 임금의 처소에까지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왕실의 권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데 또 네. 다른 기록이 있습니까? 네, 선조 36년 12월에는 경상도 의성의 향교가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록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향교에 모셔져 있던 위패가 더럽혀져서 뜰 가운데 버려지고 문 밖에 던져져 있었다. 향교는 중요한 교육기관이자 지방의 문묘입니다. 그러한 향교에 모셔져 있던 위패가 더럽혀지고 뜰에 버려졌다면
그것은 그만큼 민심이 흉흉해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에겐 무엇보다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궁궐을 수축하였다. 즉위하던 해 창덕궁을 완성하였고 뒤이어 창경궁을 복원하고 경희궁을 새로 창건하였다. 이는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무너져버린 왕실의 권위를 되살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광해군은 무주 적상산성에 사고를 새로 설치했다. 임진왜란 때 실록을 보관하던 충주와 청주 사고가 불타 없어지자 산성이 있어 방어력이 뛰어난 이곳에 사고를 설치한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서적의 발간 사업도 이루어졌다. 국조보감과 종합지리서인 동국여지승남 등을 복간하였다. 또한 광해군은 동국 삼강 행실이라는 책을 간행했다. 이는 광해군이 즉위하던 해 각 고을의 효자와 충신, 연례를 가려내어 포상했는데 그들의 명단과 사연을 그대로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전국에 배포해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교윤리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유교 성현들을 문묘에 모시기도 했다.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오현이라 불리는 이들을 문묘에 모신 것도 무너진 유교윤리를 바로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광해군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봐서 광해군에겐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광해군은 폭군이었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걸까요? 만일 사실과 다르다면 우린 그동안 왜 광해군을 폭군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인간 광해군의 모습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해군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즉위 과정까지 이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광해군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조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광해군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데다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광해군은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조의 가계도를 저희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 자녀의 숫자를 세보니까 25명이나 되더라고요. 왕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예, 자녀 문제로 하면 조선 왕조를 다스리는 27분 임금 가운데 네. 선조의 자녀가 제일 많습니다. 대단한 자녀죠. 예. 후궁이 6분, 네. 자녀가 돌아가신 분 합쳐서 25분. 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후계자 문제가 아무래도 복잡해지죠. 그 그렇죠. 결정적인 문제가 정비였던 의인 왕후가 소생이 없었죠. 그런 상황일 때는 자연히 후궁 소생의 왕자들이 세자의 제목으로 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공빈 김씨 소생에 임해군이 있었고 또 임해군의 동생으로 광해군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선조의 사랑을 받았던 임빈 김씨 소생에 의안군이 있었고 신성군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임해군과 의안군의 성품은 조금 광폭하다 해서 세자 후보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17살 난 광해군을 세자로 삼느냐 선조의 사랑을 받는 신성군을 세자로 삼느냐 하는 것이 조정에서 은근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임모광후 김씨에게는 그 영창대군이라는 적장자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영창대군이 세자가 되지 않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임모광후는 말이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썩 뒤에 네. 그
계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생이 영창대군이죠. 원자는 분명히 원자예요. 근데 선조대왕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3살밖에 되질 않았으니까 세자로 책립되기는 너무 어리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세자 책봉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가 됩니까? 선조 25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에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세가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몽진, 피난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월 29일 날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30일 날 개성을 거치고 평양을 거쳐서 의주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신성군이 병사를 해요. 병을 알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으로서는 라이벌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자 자리가 굉장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명나라에 갔던 고명사신이 광해군인 우위로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기 때문에 세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고명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라이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고명을 받지 않는 세자는 세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변질돼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임난 이후에 이제 광해군으로 지금 세자는 책봉이 돼 있지만 임목 왕후 김씨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또 세자를 영창대군으로 삼자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전에 조금 설명을 이제 다시 드리죠. 요 의인 왕후가 46살에 병사를 합니다. 근데 선조의 나이 그때 49살이에요. 49살 자신 임금이 그 호래비로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중전을 빠지면 맞아들여야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인목 왕후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인목 왕후가 19살. 그때 광해군의 나이는 28살.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이 생기죠. 그러니까 9살 연하의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창대군이라는 적장기가 생겨버리니까 줄서기 좋아하는 신하들은 그쪽에 붙는 쪽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창대군을 자라나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자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소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광해군을 기존의 광해군을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 것을 대북. 그래서 서북파, 대북파 하는 그 정쟁의 불씨가 당겨지는 겁니다. 이 광해군이 왕에 즉위할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했네요. 그렇죠. 굉장치도 않은 프란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광해군이 왕에 즉위할 때까지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7년 동안의 긴 왕위 즉위 과정, 그동안의 광해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7년간 세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했는데도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왕세자 고명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선조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올랐는데도 명나라는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두 사람의 명나라 관리가 조선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조선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은 명나라 관리는 결국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광해군이 받은 심한 모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장자인 영창대군은 잘하고 있었고 또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은 광해군이 왕위를 빼앗았다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왕위에 올라서인지 광해군이 즉위한 뒤 잇따라 영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놈 광해야! 임금은 누가 임금이더냐? 대행대왕 마마의 큰 아들로서 이 나라의 임금은 나 임해군이니라. 광해군이 즉위한 후 친형이었던 임해군은 광해군이 왕위를 빼앗았다며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러한 임해군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뭘 하는 게냐? 위험을 느낀 임해군이 도망을 가려다가 잡힌다. 그로부터 4년 뒤 김경립이라는 사람이 문서 조작 혐의로 체포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영모 사건으로 확대된다. 김경립이 소북파 인사들과 함께 선조의 손자인 진능군을 추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한 번의 큰 옥사를 불러일으킨다. 바로 다음 해 문경세제에서 상인을 살해 약탈한 사건이 발생한다. 범인은 뜻밖의 권세가 집안의 서자 7명. 그러하오이다. 영창대군을 옹립했소이다. 이들은 서자 차별에 불만을 품고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을 우두머리로 해서 어린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옹립하려 했다고 자백한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약탈을 일삼았던 것이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북파는 영창대군의 극형을 요구했다.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사형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유배령을 내린다. 그러나 광해군의 뜻과는 달리 영창대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최후를 맞는다. 대북파의 거두 이이첨은 강화부사를 시켜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의정, 이덕형 등 서인, 남인 세력들도 모두 제거한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칠서의 영모 사건에 관련이 있으니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대북파는 주청한다. 폐위를 반대하던 광해군은 결국 5년 만에 대북파의 추청에 따라 인목대비를 폐위한다. 하지만 인목대비를 죽여야 한다는 대북파의 의견만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폐모살제라든가 그 어떤 피를 불렀던 그러한 그 숙청이라고 하는 것은 광해군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광해군을 둘러싸고 있던 어떤 대북파 그리고 그 대북파에 반대했던 여타정파하고의 정쟁에서 일어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이첨 등 대북파는 그 정치적으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광해군과 밀착한 것을 동기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광해군을 매개로 해가지고 광해군의 왕권 강화를 빌미로 편승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조정 내에서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골몰하고 있었죠.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잠재적인 왕권에 대한 위험 요소는 전부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킨 일 때문이었습니다. 유교 사회를 지향하던 조선 사회에선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광해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대북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는 물론이고 서인 남인들까지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된 영모 사건을 통해서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잇따른 영모 사건의 실상을 따져보면 광해군의 왕권에 대한 불안함과 대북파의 정권 야욕이 당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당쟁 싸움으로 광해군에게 많은 정적이 생겨나고 이것은 급기야 반정으로 이어집니다. 1623년 3월 12일 새벽 무장을 한 수백 명의 무리들이 창덕궁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당시 광해군 정권에서 소외당한 서인 세력이었다. 이들은 순식간에 창덕궁을 점령했다. 이른바 반정이었다. 반정군은 창덕궁을 점령한 뒤 바로 이이첨과 정인홍 등의 집권 대북파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동문으로 피신하던 광해군도 체포했다.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무력에 의해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났고 정권은 대북파에서 서인에게로 넘어갔다. 인조반정 자체를 주도한 그 서인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광해군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치적으로 소외된 것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광해군이 그 저질렀던 폐모살제 그리고 후금과의 중립외교 이 두 가지를 문제로 삼는데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은
효라고 하는 것을 그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던 당시 성리학 중심의 사회에서는 폐륜 행위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금에 대한 중립외교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 명의 원병을 보내서 조선을 도와준 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일종의 배신 행위, 그것 역시 어떤 성리학적인 명분이나 의리론에서 보면은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림 일반에게는 그 부정적이고 아주 그 광해군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서인들이 내세운 반정 명분에 의해 광해군은 폭군이란 오명을 쓴 채 궁궐에서 쫓겨났다. 그 이후 광해군의 15년간의 집권 기록은 실록이 아닌 광해군 일기로 이름 붙여졌다. 그리고 후세의 사관들에 의해 광해군은 폭군으로 그려졌다. 오늘날 남아있는 태백 3번 광해군 일기엔 후세에 의한 수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광해군은 이렇게 폭군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어머니를 폐하고 형제를 죽인 폭군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광해군을 폭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시의 역사적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광해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광해군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여러 당파를 균형 있게 운영하지 못해 결국 반정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던 광해군의 한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기준, 즉 시대적인 과제를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본다면 광해군은 분명 높게 평가받아야 할 왕이었습니다. 파주 교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겨 혁신을 해보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대동법의 시행, 그리고 일련의 전후 복구 사업 등 광해군은 시대적인 요구를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해군을 폭군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